반갑습니다. 책임전가 5번째 책 소개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할까? 생각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오류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현명한 생각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길 책은 데니얼 커너맨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행동경제학자의 창시자인 데니얼 커너맨은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생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그 생각에 의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내게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충분하고 논리적인 증거와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다는 생각에 대하여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생각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며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릅니다.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에 주목합니다. 흔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해 활동합니다. 예를 들면 보행신호가 깜빡거리는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드는 행동, 도로에서의 끼어들기, 2+2의 답을 내는 것은 시스템 1이 작동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차를 고르고 집을 살 때는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스템 2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은 의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이며 믿음이 있고 선택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자아입니다. 시스템 2는 스스로를 사고와 활동의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시스템 1이 일으키는 편향에 대해 다양한 실험과 논리로 설명합니다. 실험자에게 노인을 상기시키는 단어를 읽게 하고 걸어보라고 하면 걸음이 느려진다는 점화 효과, 옷을 멋있게 입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에게 신뢰를 가지는 대표성 어림짐작, 9.11 테러가 쉽게 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행기 사고를 높은 확률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해상용이성 어림짐작, 암 발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특정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통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해상할 수 있는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해상용이성 어림짐작에 해당됩니다. 기준점 효과는 닻을 내리는 앵커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처음 잡은 기준점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정할 때 처음 제시한 가격이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계좌는 돈에는 이름이 없지만 자신이 심리적으로 별도의 계좌를 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은 직장에서 쓴소리 들어가며 힘들게 번 돈, 이 돈은 연말정산 환급으로 들어온 공돈, 이렇게 같은 돈을 구별해서 심리적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처도 분간해서 쓰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1의 오류 또는 인간이 가진 편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저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책 곳곳에 해결책이 될 만한 충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3가지 정도 실제 활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류에 빠졌거나 빠질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시스템2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스템2는 판단의 속도를 늦추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1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림짐작과 거기서 생기는 편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풍부한 의위는 건설적 비판 기술의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즉, 기준점 효과, 좁은 틀짜기, 과도한 일관성 같은 말들은 편견의 원인과 영향, 편견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에서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행동경제학과 범위를 조금 넓힌 의사결정론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힘이 기대는 것입니다. 데니얼 커너먼은 오류를 피하는 데는 개인보다 조직이 한 수 위라고 하면서 조직은 당연히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체계적 절차를 도입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정교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고 불유 예측이나 실패 사전 점검 같은 유용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CEO가 된다면 꼭 도입하고 싶은 것이 실패 사전 점검 제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직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아직 공식화하기 전 그 결정을 잘 아는 몇 명을 모아서 CEO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1년 미래를 갔다고 상상합시다. 우리는 이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 참담함에 대하여 내력을 짧게 써보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편향과 무비판적 낙관주의에 빠진 계획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카너먼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입니다.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먼저 세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정색을 하며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순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책 프레임에 소개된 유무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는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심지어는 비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지자는 정의합니다. 프레임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대한 언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책의 도입 위에서 삶의 법칙이기도 한 애매함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프레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게임 종료 순간의 환호와 시상대에서의 표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은메달리스트들보다 동메달리스트들이 행복 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은메달리스트는 거의 이길 뻔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동메달리스트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루었다 라는 만족감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수들이 자신이 거둔 성적을 가상의 성취와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취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은메달이 가상의 성취는 금메달이었고 동메달의 경우는 노메달이었습니다. 공간상의 비교, 시간상의 비교, 심지어 상상속의 비교에 의해서도 주관적으로 재구성될 정도로 현실은 본질적으로 애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함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의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핵심 프레임을 현재, 이름, 자기, 변화로 규정하고 예를 들어가며 이러한 요소들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지 알려줍니다. 먼저 현재라는 프레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팀이 비기거나 진 경기 후 흔히들 내 그럴 줄 알았지라고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가 난 뒤에는 항상 예고된 인재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일면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만 존재하는 결과론적인 지식을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후과잉인식 또는 후견지명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사후에는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기인합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 또는 설명하는 현상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난 안 그랬는데 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들을 자식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하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정말 난 알았을까? 정말 난 안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레임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인 이름대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만원에 홍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허투루 쓰게 됩니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도 하루에 몇만 원씩이라는 푼돈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마음에 갑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이름표가 붙으면 아무리 비싼 옷을 사더라도 원래 가격에서 지불한 돈을 뺀 만큼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그만큼 제 통장에 입금해주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의 기본은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돈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08년에 읽었습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공부하면서 mp3로 음악을 듣고 있는 아들을 볼 때면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프레임을 갖고 저 녀석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칭찬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커너맨의 생각이 가는 생각에서 뽑은 책 속 한 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스템2와 동일시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이며 믿음이 있고 선택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자다. 시스템2는 스스로를 사고 활동의 주인공이라고 믿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1이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오류와 비난에 휩싸여 판단하는 시스템1의 결과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줄평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을 불러주는 책.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이 가는 생각을 전가하였으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옆에 계신 다른 분에게 이 책을 떠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는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자신만의 생각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의 진심인 책임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